네,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또 강의 중에 이 끊겨가지고 다시 이어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소련 경제의 경우에 이런 부분 때문에 뛰어난 기업 경영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거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게 이제 바로 이 얘기죠. 높은 수준의 평등이라는 그런 목표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목표죠. 평등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제 그 공산주의의 핵심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니까요. 그걸 위해서 경영자들에 대해서 이제 성과가 없었다,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다는 것이 아주 뛰어난 기업이 나오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완전 고용을 추구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노동자의 정부, 노동자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당연한 그 의무다 하는 그런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모두가 이제 일자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어떤 그 일을 잘 못하거나 그럴 경우에 뭐 해고 수단을 그 노동자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규율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매우 낮은 거예요. 기업 경영자도 인센티브 없으니까 덜 열심히 하게 되고, 노동자들도 역시 해고 수단이 없으니까 또 뭐 근무태만 하고 그래도 뭐 잘릴 일은 없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에도 어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전체적으로 생산 효율성을 좀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뭐 그 기본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했어요. 이기적이지 않은 인간 본성에 기대를 두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는 이기적인 본성에 중심을 두는 거죠. 이기적인 본성.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 발전도 이루고 그런 결과를 나온다는 것이고요. 공산주의는 인간은 이기적인 걸 추구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쪽을 강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본적인 입장이 아주 정반대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옳은 건가 그런 건가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논쟁은 이제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지금도 그렇고 그동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부분은 이제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이기적인 본성에 기초를 두느냐 비이기적인 본성에 기초를 두느냐, 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얘기가 많이 이루어질 분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미국과의 그 냉전 시대의 경쟁 과정에서 굉장히 그 경쟁력이 뒤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적인 평등주의를 포기하고 현실주의를 따르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소련의 실패는 공산주의 중앙 계획 시스템, 중앙에서 모든 것을 계획해서 이뤄내는 것이고요. 계획에 의한 것이고요. 자본주의는 뭡니까? 시장에서 이 가격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의 그 시장 가격 시스템이 더 효율성 면에서 아주 뛰어나고 경쟁력 있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 그것이 증명이 됐죠. 결과적으로 공산주의는 망하고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약간 좀 이론적으로 좀 들어갑시다. 여러분들이 공산주의의 어떤 계획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왜 필요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뭔지를 한번 잠깐 맛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르크스는 이 자본론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자본론. 굉장히 방대한 책이고요.
이 자본주의의 그 어떤 그 본질을 분석하고 날카롭게 분석해낸 아주 가장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요.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는 생산 과정의 사회적 성격, 말이 좀 어렵죠. 생산 과정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성격 사이의 모순이다. 자, 모순 관계입니다. 이 마르크스주의를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변증법적 유물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유물론 얘기는 뭐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니까 좀 빼고요. 이 변증법이라는 방법론입니다. 이 변증법이 뭐예요? 정반합이죠. 정반합. 원래 그 현재 그동안 있었던 것을 정의라고 하고요. 그동안 있었던 거.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것이 나타나요. 이 둘이 이제 서로 이 모순이 일으킵니다. 모순. 그죠? 모순에 의해서 서로 이게 경쟁을 하죠. 다투죠. 해서 이것에서 이 모순이 드러나면서 다투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것이 드러나요. 나타나요. 그걸 합이라 그래요. 모순 관계를 통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모순 관계에서는 뭐가 옳고 그름이 나오잖아요.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어떤 것이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것을 내놓는 거죠. 양자의 부정적인 건 버리고 약점은 버리고 강점을 취해서 좋은 점을 취해서 새로운 합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변증법적인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그 자본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모순 중에 하나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 두 가지입니다. 자, 생산, 여기 동그라미 칠게요. 생산의 사회적 성격, 그 다음에 사적 소유, 이겁니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자, 그걸 딱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럼 생산 과정의 사회적 성격이라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아담 스미스의 국본에서도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분업 얘기가 나오죠. 분업을 함으로써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생산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 기업이 모든 걸 다 생산할 수 없어요. 부품을 조달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조립해서 내고 그러잖아요. 기업 간의 분업이 굉장히 고도로 진행이 됩니다. 요새 우리 그 밸류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밸류 체인. 전 세계적인 밸류 체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를 만드는데 무슨 스마트폰 하나 만든다 칩시다. 스마트폰 반도체는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카메라는 일본 기업에서 만들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뭐 다른 내가 기계적인 걸 잘 모르겠지만 수많은 부속들이 있고 뭐 그 케이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뭐 각국에서 조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플래시 메모리 뭐 나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반도체에서 또 어떤 플래시 메모리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 오고, 또 그냥 일반 메모리는 뭐 어디서 만들어 오고,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제적인 분업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밸류체인이에요. 국제적인 것이 아니라도 한 국가 내에서도 기업 간의 그런 분업이 굉장히 아주 고도로 진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의존이 심화되는 겁니다. 중간에 한 기업이라도 중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체 기업이 막 올스톱 되는 경우입니다. 지난번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 보복한다고 반도체 관련해서 핵심 뭡니까? 소재, 부품, 장비 이 부분을 수출 금지를 시켰잖아요. 일본 기업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거를. 그게 없으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반도체를 못 만들면 그걸 공급하는 중국에 공급하거나 미국에 공급하는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일본이 그 약점을 노린 것이죠. 근데 그거는 단순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한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경제 시스템, 전 세계 밸류체인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도 비난을 받았던 것이고, 근데 뭐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한 것이 스스로에게 자충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결국 삼성전자는 뭐 대만 업체나 뭐 다른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나 벨기에 그런 업체에서 일본을 대체해서 소재를 조달받고, 또 국내에서 이제 아예 국산화 시켜버리고, 그래 해서 이제 일본이 스스로 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제 발등에 도끼를 찍은 것이죠. 자, 이처럼 상호 의존 관계가 매우 심한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기업 간의 분업이 더 진전이 되고 상호 의존이 더욱더 심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강화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기업의 사적 소유권은 더욱더 확고해지죠. 기업은 다 개인 거잖아요. 또는 뭐 주식회사면 그 주주들 것이잖아요. 또 대주주가 있어가지고 오너들이 다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산은 사회적 성격으로 서로 다 의존되어 있는데 소유는 각자 개개인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는 이게 서로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 소유하는 그 기업들이 서로 의존 관계에 있는데 그 조정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공급이 과잉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경쟁에 의해서 서로 그냥 치고받고 하다가 같이 망할 수도 있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그 조정 실패로 인해서 수요 공급이 불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요 공급 과잉이 많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공황이 되는 거예요. 공황이 뭡니까? 물건을 쌓여 있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 경기 불황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 경기 불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시장에 물건이 없어서 불황이 옵니까? 물건은 넘쳐나요. 상품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 하니까 물건을 못 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들도 물건을 못 팔아서 기업들도 또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일자리를 더 해고를 더 많이 해서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이런 과정이 나타나는 원인이 바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 간의 모순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매우 뛰어난 분석이죠. 이렇게 자본주의 근본 문제를 집어냅니다. 근데 이러한 공급 불균형 현상으로 나타난 공황이 이 말이죠.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보세요. 우리 10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봉착하죠. 그게 뭐 금융 위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이전에도 그때는 그 이전에는 좀 더 주기가 길었어요. 뭐 25년에 한 번씩 오는 것도 그 주기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 자본주의 경제가 그런 주기적인 경제 불황 또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공황이 오죠. 뭐 공황 그러면 여러분들 1929년도에 대공황만 생각하겠지만 공황의 기본적인 정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수급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업들이 공급 과잉으로 물건을 쌓여 있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해고를 하게 되고 일자리가 없으면 소득이 줄어서 물건을 더 못 사게 되고 그러다가 경제 전체적인 경제 불황이 오는 것. 그것이 이제 불황이라는 것이죠. 공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중앙에서 계획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요.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죠.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서로 의존하는 생산단위 활동들을 중앙에서 계획적으로 사전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주기적인 경제 위기, 즉 공황이 사라진다. 이제 그럴싸하죠. 그런데 참 이론은 그 생각은 아이디어는 좋은데 생산력이 발전하고 경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중앙에서 계획을 해서 이런 걸 다 따져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생산량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 거의 아예 불가능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는 굉장히 그 규모가 커졌고요.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 체제는 오히려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공산주의 시스템인데 공산주의 시스템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와해되기 시작하게 되고 이 무렵부터 냉소주의가 나타납니다. 소련에서는 어땠어요? 일자리가 뭐 없어서 뭐 공황 같은 건 오지 않지만 일자리 있어도 가서 뭐 일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그 일을 안 하고 빈둥빈둥 놀아도 잘리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일을 하는 척하고 그들은 이제 경영진이죠. 여기는 노동자고요. 노동자들은 일하는 척하고 그 정부는 그죠? 정부에서 주는 거잖아요. 다 정부 국영 기업들이니까 정부는 월급을 보수를 주는 척한다.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월급을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망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이제 공산주의 그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는 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됐는데, 자, 그럼 공산주의가 근본 망한 근본 원인이 바로 이런 그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소유의 사적 성격을 모순을 없앰으로써 이제 그거를 중앙에서 계획 경제로 생산과 소유를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것에서 이제 뭐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공산주의가 망한 거잖아요. 그럼 계획 경제가 문제냐? 공산주의 망한 근본 원인이 중앙에서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일면 타당성이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렸냐 이거죠.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죠. 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계획 경제를 하던 공산주의가 망했다고 해서 경제 계획 자체를 배관시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공산주의 경제의 중앙 계획보다는 훨씬 더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역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라 이거예요. 자본주의 경제도 공산주의만큼은 아니지만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장 교수도 그렇지만 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해요. 계획을 부정하는 거,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는 사람들 뭐예요? 계획, 내가 이번 수업 초기에 말을 했지만 계획이라는 건 정부가 뭔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려는 거예요.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시장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계획 자체를 정부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거나 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시장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하는 거 그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시장 자본주의 경제가. 그러나 그거를 아무도 견제하지 않고 그걸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오히려 더욱 큰 폐해가 오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제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좀이라도 건들면은 아주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반대를 하기 위한 논리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경제에서의 계획은 사라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배경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배경에는. 그러나 팩트를 보면 이래요. 자본주의 경제에도 공산주의 때만큼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주도해서 연구개발, 인프라, 투자 지원을 하죠. 심지어는 기업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라고 정부가 지원을 해줘요. 즉 기업들이 연구를 위해서 쓴 돈에 대해서는 모든 수익에서 비용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것도 해주고요. 또 뭐 그 기업이 인프라를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하고요. 또 기업 활동을 위해서 정부가 인프라를 깔아주죠. 국영기업의 산업 방향을 정하고 함으로써 경제의 상당 부분을 계획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수력, 원자력 또는 뭐 항만, 도로, 교통 등등 우리 그 기본적인 인프라들을 국영기업들이 다 하잖아요.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또 부문별 산업 정책. 자,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뭐 AI다, 뭐 이래 해서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하고 그쪽에 기업들을 신생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미래 산업 구조를 계획을 합니다. 이거 누가 해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이죠. 계획을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국가적인 그 자원이 투자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개별 기업들도 참여를 시키겠죠. 물론 주도적으로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너무 개별적으로 맡겨놓으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중복 투자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기업들 간에 좀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원 조달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계획을 세워준다. 유도 계획이라는 거예요. 유도 계획. 이걸 통해서
미래 모습까지 설계하는데 전략 사업을 투자하거나 SOC를 개발하거나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그쪽으로 가도록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그런 유도 계획도 정부가 하지 누가 합니까? 또 그 외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그죠? 이건 육성하려는 것이죠. 반면에 시장 독점권, 어떤 기업에게 특허를 주는 것이죠. 해서 거기서 이익을 많이 내도록 하려면은 그런 기업들이 더욱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특허를 낸다든지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거를요. 또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갖고 당근과 채찍을 정부가 제시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항상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경영을 하죠. 이 자본주의 국가도 부분적이지만 계획을 한다는 측면을 좀 더 살펴보죠. 정부의 이런 경제 계획, 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자본주의 체제하고 양립 가능해요. 그죠? 자본주의 시대는 뭐 그런 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외 비상 경제, 그죠? 전시 통제 경제도 있고요. 지금 팬데믹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책을 지원을 해갖고 소상공인을 살리고 또 소비자들, 일반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함으로써 하고요. 또 이 경우에 이제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또 실제 치료하는 과정, 예방하는 과정 모든 것을 다 정부가 나서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합니다. 자, 유도계획 좀 아까 얘기했죠.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SOC 수출 중지를 위한 것들, 이를 위해서 보조금 독점권을 주는 거고요. 실제로 1960년대 프랑스는 유도계획을 통해서 영국을 제치고 유럽 2위의 산업국으로 자리 잡았고요. 1950에서 70년대 사이에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도 경제가 더욱더 고도화될 수 있었고요. 일본, 한국, 타이완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195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경제 기적들을 다 이뤄냈어요. 다 이게 유도계획, 정부의 계획에 의한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부문별 산업 정책을 정부가 육성을 해요. 핵심 산업을 미리 계획하고 틀을 잡아주고 유도계획과 병행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970년대, 80년대 개발연대 때 그 각종 산업별로 정부가 경제기획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는 지금 재정경제원이 아니고 그 당시 경제기획원이었어요. 경제를 기획한다, 계획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본주의 아니었습니까? 계획을 다 해서 경제 성장을 이뤄냈던 것이죠. 그 외에 이제 정부가 하는 것이 국영기업들,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이런 핵심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우편 등 필수 서비스 부문, 그리고 제조업, 금융 부문에도 정부가 주도합니다. 산업은행, 수출은행, 그죠? 뭐 옛날에 뭐 주택은행 같은 거, 이거 다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은행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영기업들이 그 나라의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요, 싱가포르는 20%나 돼요.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0%에 해당이 되고요. 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영기업만 해도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정부의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죠. 정부가 이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죠.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막대한 연구개발비의 2 내지 20 내지 50%를 부담합니다. 1950에서 80년대 미국은 47에서 65%까지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부담을 했어요. 주로 국방 관련 컴퓨터, 반도체, 항공. 근데 이것들이 서로 국방으로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산업이나 우리 일반 소비 생활에도 이 기술들이 다 바로 적용이 돼서 생활을 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 외에도 이제 보건 관련 제약, 생명공학 이런 것들도 정부가 나서서 합니다. 특히 지금 백신 개발도 보세요. 누가 합니까? 개별 기업들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자, 기업들은 대형화되고 그리고 국제화되면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하에서 움직입니다. 계획하지 않는 기업들, 성공한 기업이 있겠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기업이든 국가든 다 한다는 거예요. 국제 무역량의 30 내지 50%가 기업 내부 거래입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공장도 있고 뭐 완제품 생산하는 데도 있고 한데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다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내부 거래로 이루어지는 게 30에서 5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정부가 계획을 세워주고 틀을 잡아주고 또 필요한 규제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보조해가지고 이 시장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틀을 잡아주는 거. 미래 산업도 개발해주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보다 더 계획적으로 임한다 이거예요. 정부가. 근데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한 아까의 중앙계획 경제는요. 알고 보면은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것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계획 수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적절한 수준에서 얼마나 적절한 계획을 해서 성공적으로 유도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라 이런 얘기입니다.